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야당은 김 지사의 지사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합작해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내일 투자 협약식이 열립니다. 김복동 할머니 별세 후 처음 열린 수요 시위에 평소보다 2배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우리의 할머니께서 별이 되실 때까지 일본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의 VIP룸에서 마약 투약과 여성 손님 성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 넘게 서명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전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30대 만취 운전자가 최고 시속 180km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과 시민의 합동작전으로 붙잡혔습니다. 아홉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민주당도 보복성 재판이라면서 격앙돼 있습니다. 반면에 야권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면서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1심 판결 소식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무죄를 기대한 듯 여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김 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봤습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자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특검과 김 지사 측이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했던 것이 댓글 조작 킹크랩 시연회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열쇠였습니다. 김 지사가 이 시연회에 참석해 사전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판결 내용 분석했습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는 드루킹. 김 지사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완 씨는 킹크랩 전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김경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판 과정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김 지사를 초청해 시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을 토대로 드루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다른 결정타는 경공모 회원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받은 보고 내용을 여기서 확인했다는 건데 킹크랩이 98% 완성됐다. 작업 기사량이 300건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온라인 정보 보고는 메신저 비밀 대화방을 통해 49차례나 이뤄졌고 특히 일부 보고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일부 거짓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11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를 전달한 점도 댓글 조작을 주도한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김 지사가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전달하면 드루킹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은 건 김 지사였다며 김 지사 허락 없이 경공모가 자발적으로 범행했을 리 없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됐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특검 측 증인이 말했다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이 있던 지난해 10월 특검이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 측근 양모 씨에게 물었습니다. 2017년 1월 경공모의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문 대표에게 보고했고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모두 그것을 듣고 박수친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합니다. 드루킹 김 씨도 증인으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경공모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공모 발음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말을 김 지사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소개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표한테 경공모 활동 보고됐다는 말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 중 누가 맞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로 드루킹의 이 주장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던 시점, 최측근인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대변인 겸 수행비서로 문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재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유죄 판단에 근거가 이어지고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김경수 지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경위에 이끌려 이동하기 전 김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로 가기 전 자필 입장문을 작성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 지사는 또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관계 외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성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근무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지사의 구속에 경남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남도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경남도에 흔들림 없는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예상을 깬 판결이어서 궁금증과 질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법정 취재한 한우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하 기자, 현직 도지사의 구속,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인물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앞서 법원의 판결 내용과 혐의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의 구속,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오늘 성창호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중대한 위법, 심각한 범죄, 막대한 영향 이런 말이었는데 결국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는 겁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
그래도 현직 도지사의 구속은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김 지사와 같은 직위였던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 그때 성완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가 지자체장이라서 구속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홍 대표의 경우에는 그렇고 그렇다면 왜 법정 구속까지 한 걸까요? 사실 특검 수사 때만 해도 영장이 기각되고 실패한 특검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평가가 나온 게 일단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이 공모했다는 좀 증거가 부족하고 증거인멸을 할 우려나 도주 우려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의 메시지를 삭제하고 예. 또 모든 범행을 부인한 점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두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레 범행을 완전히 부인한 게 지금 자충수가 됐다 이런 그렇죠. 평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문을 보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추측성 문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 측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경공모 회원들, 그러니까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일치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예.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만 아니라고 할 뿐이지 이 다른 사람들은 김 지사의 허락하에 댓글을 조작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수의 증언이 힘을 얻은 거죠. 다수가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지만 증언이 일치되지 않는 번복된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10개를 진술을 했는데 이 중에 8개는 구체적이고 일관됐는데 예. 2개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2개가 그렇게 쟁점도 아니고 2개가 거짓말이라고 해서 나머지 8개도 다 거짓말이었을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번복된 진술이 대세에 지장은 없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인데 혐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이게 이렇게 큰 범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댓글을 조작을 해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작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 예. 이게 사실 법이 만들어질 때는 특정 물품을 팔기 위해서 좋아요, 좋아요 이런 댓글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용을 막으려고 예.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판으로 오면서 범죄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만 실형이 오늘까지 2번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판결이 추세가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선고에서도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의 영향, 온라인의 여론이라는 것은 갈수록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고문을 읽으면서 여론이라는 말만 20번을 반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댓글 조작이라는 게 어떤 네이버에 대한 업무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그러니까 현실 사회의 여론까지도 방해하고 조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재판장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창호 판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만 해도 한 실시간 검색어 5, 6위에 올랐는데요. 사실 실시간 검색어 단골입니다. 이 재판장이.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때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시켰고 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친박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상털이라고 하죠. 가족관계부터 모든 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박사모다. 뭐 부산 출신이라서 이런 판결을 한다라는 가짜 뉴스에 가까운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우리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의 반발 수위가 예상 이외로 거셉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야당은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난 대선의 정당성,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 남짓한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인 점을 근거로 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웠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초 23일이던 선고기일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심사 이후로 미룬 점, 업무방해의 일반적 양형 기준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한 점으로 미뤄볼 때 매우 감정적인 판결이라는 겁니다. 또 그간 추진해온 사법농단과 관련한 법관 탄핵도 대책위 등을 꾸려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 표면화된 징후로 보는 겁니다. 기존의 양승태 사법농단과 연관돼 있는 그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 개혁은 어렵다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반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이끌어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편으론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고 또 한편으론 배후, 윗선 규명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지난 대선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히십시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주자들도 일제히 대통령이 여론조작에 답해야 한다.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 후보의 문제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댓글 조작이라는 반민주주의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밝혔고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은 대법원 판단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청와대 반응 나왔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바로 질문했는데 2시간 지난 뒤에야 입장이 나왔고요. 그것도 2문장, 아주 짧았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워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런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무래도 김 지사가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대통령의 반응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이게 공식 설명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때 수행팀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수행단장이었습니다. 김 지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지사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형제 같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든든한 동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김 지사가 구속이 됐으니 문 대통령 반응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의 비판이 거셉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이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관여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로선 그 부분이 가장 당혹스러울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이 이번 사건으로 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이 읽히는데요. 특히 지난 대선의 정당성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번 사건은 국기 문란 사건인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보면 청와대에서 비롯된 또 청와대로 향하는 악재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상당한 부담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있었고 여당 의원이 연관된 잇따른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통령 최측근의 실형 선고까지 겹친 셈입니다. 야권이 대여 공세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돼 국정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예, 청와대 김지성 기자였습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 자치단체가 주거와 복지 등을 제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인데요. 내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식을 열 예정인데 현대차, 기아차 노조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2차례나 무산됐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오늘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협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지역 노동개혁 광주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잠정 협약안은 지난해 노동계의 반발로 임단협 5년 유예 논란을 빚었던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노사상생협의체의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대수 35만 대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유지한 겁니다. 대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35만 대로 규정한 유효기간을 단축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설법인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의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최종 합의를 거쳐 내일 투자 협약식을 엽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추가 투자자 모집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어 광주 빅그린 산단에 7천억 원을 투입해 연간 10만 대의 소형 SUV를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을 설립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해온 현대기아차 노조는 내일 확대 간부 전면 파업을 벌이고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모델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과도 같은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 이틀째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수요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연결식은 모레 열립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병이 위중했지만 수요 시위만을 걱정했던 김복동 할머니. 이젠 정말 볼 수 없는 얼굴이 됐습니다. 사실 나비들에게 김복동 할머님은 김할머니 별세 뒤 첫 시위. 참가자는 평소보다 2배 늘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김복동 할머니의 조문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우리의 할머니께서 별이 되실 때까지 일본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할머니 빈소엔 이틀째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싸워달라는 유언. 노란 메모지엔 고인의 뜻을 되새기는 메모가 가득합니다. 묘에 묻지 말고 이제 화장으로 하늘에다 뿌려달라고 하셨는데 나비로 헐렁 날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유가족도 참석해 할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너무 큰 어르신인데 이렇게 별이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 길이 남아주소서라고 적었습니다. 진행 중인 위안부 문제를 물었지만 답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재단 해산 절차엔 들어갔는데 10억엔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시민장례위원회는 2월 1일 아침 발인을 마치고 옛 일본 대사관까지 이동한 뒤 연결식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926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만 14살에 일본군에 끌려갔고 중국에서 8년간 성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992년 마침내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일본과 맞섰고 세계 각지에서 전쟁 성폭력을 규탄하는 평화운동가로 93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서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 대한 배상을 촉구해온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92세로 숨을 거두다. 명사들의 생전 행적을 장문의 기사로 전하는 뉴욕타임즈의 부고는 김 할머니가 1990년대 초반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최초의 여성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등 전 세계를 돌며 증언에 나선 김 할머니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과거의 식민지 시대 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만 14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끌려간 뒤 동남아를 돌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김 할머니의 생전 인터뷰도 소개했습니다. 1992년 피해 증언에 나서면서 한국 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에 나서게 됐고 김 할머니가 맨 앞에서 이들의 명예회복 운동을 이끌었다고도 했습니다. 로이터와 알자지라는 진정한 사과라는 소제목 기사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김 할머니가 2015년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해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한다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로이터는 끝까지 싸워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기사 제목에 담았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 가운데는 NHK만 인터넷 기사를 통해 김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한국 여론의 대일 감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VIP룸에서 공공연하게 마약을 했다. 폭행 시비가 일어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전직 직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폭행 시비인 줄 알았던 사건이 마약의 성폭행,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제기된 모든 의혹에 실체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손님과 직원들 사이 폭행 시비와
경찰의 대응 논란, 폭행 시비로 시작된 사건의 불똥이 마약과 성폭행 의혹으로 튀었습니다. VIP룸에서 은밀하게 마약 투약이 이뤄졌고 여성 손님에 대한 성폭행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클럽의 전직 직원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대는 사람들이면서 있는데 그 나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나사들이 뭐 티카티커도 잘 주는데 절대 뭐 대마초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한 거 제가 들었거든요. 똑똑히. 전용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 고객들이 DJ석 뒤 VIP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마초 신고를 받은 경찰이 들이닥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쯤에 가게 이제 마감할 때쯤 한국 경찰 3분이 오셨었어요. 안에서 대마초를 강제로 누가 피무해서 조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상교 씨가 클럽과 유착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차원을 올린 지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마약과 성폭행, 유착 의혹 등을 집중 내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을 꾸려 초동 대응 논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클럽 측은 마약과 성폭행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뽕이 뭐 지금 약인이 뭐 나온 거 봤는데 저도 제가 이러면서 그런 일이 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또 인터넷에 떠도는 폭행 영상은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려 제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 폭행 혐의로 받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만 8개월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심석희 선수가 추가로 고소한 성폭행 혐의도 사실상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천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보다 8개월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지도를 받아 저항할 수 없는 선수들을 폭행해 죄가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석희 선수의 경우 여전히 조 전 코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이 조 전 코치와 합의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성 없이 선수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취소되는 등 피해자들의 합의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새롭게 고려하여 심 선수가 추가로 고소한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확실한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까지 기소하게 되면 조 전 코치는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만취 운전자의 음주 추격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번엔 경찰 단속을 피해 서울 도심을 질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찔했던 당시 상황,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음주 단속을 피해 차 한 대가 재빠르게 지나갑니다. 경찰들이 차에 오르고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운전자는 35살 노모 씨. 속도를 높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다른 차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결국 경찰이 도주 차량 앞에 가는 차량들에 막아줄 것을 방송합니다. 그러자 앞선 차량이 속도를 줄여 음주 차량을 막습니다. 길이 막히자 급기야 순찰차를 들이받고 방호벽에 부딪힌 뒤에야 멈췄습니다. 너무 바짝 붙었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이드미러를 봤는데 뒤에 경찰차가 사이렌 켜고 따라오길래 아 이거는 아니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오가던 추격전은 서울 끝까지 가서야 끝이 났습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60km를 도망갔습니다. 노 씨가 검거된 곳입니다. 노 씨는 이곳에서 보조로가 차단된 뒤에도 차 안에서 10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4차례의 음주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심야 시간이라 이동하는 차량이 적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속 100에서 180km를 넘나들며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노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술자리 폭행 사실이 알려지려 하자 서둘러 사표를 제출한 한 검사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었죠. 징계 없이 명예퇴직한 건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표를 내기 전 폭행 상대방과 합의했다며 상부에 허위 보고를 했는데 검찰은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모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말까지 몸담았던 수원지검 감찰 담당은 지난달 권 전 부장검사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폭행 발생 1년여 만입니다. 권 전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남녀가 동석했던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빚어진 다툼이었다. 술집 직원 반모 씨와 쌍방 폭행인데 자신이 더 많이 다쳤다. 합의도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곧바로 대검 감찰본부에 보고됐고 권 전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당시 폭행으로 권 전 검사가 경찰에 입건되지도 않았던 만큼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권 전 검사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는 권 전 검사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폭행 상대방 반 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서로 합의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만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되겠어요. 검찰은 권 전 검사의 사표를 최종 수리하는 법무부에 퇴직 제한 사유가 없다고 통보했고 권 전 검사는 별다른 조사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습니다. 결국 권 전 검사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상부에 사실관계를 허위 보고한 뒤 서둘러 사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표 수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사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바꾸면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다 보니 설을 앞두고 10% 할인 판매하는 이 상품을 구매 대행까지 동원해 사들이고 있는 건데요. 시중에 동이 날 지경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은행, 온누리 상품권이 매진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1년에 설 직전 딱 한 번 할인폭이 2배로 커지다 보니 상품권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끝났어요, 이거잖아요. 설 때문에. 이른 아침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상품권을 산 뒤 귓속말을 나누는 사람들. 은행을 나가더니 상품권 매입점으로 향합니다. 얼마나치 사신 거예요? 50만 원어치? 온누리? 50만 원어치 상품권 구입 가격은 45만 원. 되팔아 받은 돈은 48만 5천 원입니다. 20여 분 만에 3만 5천 원을 번 겁니다. 50만 원어치. 또 다른 은행. 이번엔 상품권을 산 여성이 인근 시장으로 향하더니 상인에게 상품권 뭉치를 건넵니다. 은행에 상품권을 갖다 주면 액면가를 받을 수 있는 상인들이 차익을 노리고 사재기를 했다 문제가 되자 정부는 4년 전부터 상인들의 상품권 구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매 대행이 등장한 겁니다. 말하실 빠죠. 다른 건 동원할 수도 있어요. 나도 뭐 한번 샀지만은 이건 아니라 싶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1750개 전통시장에 가맹점이 18만 4천 개예요. 거기 가서 계속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온누리 상품권 할인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주는데 지난해에만 740억 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우리 공군에 처음 도입된 공중급유기 시그너스입니다. 길이 59m에 높이 17m, 좌우폭은 60m에 이르고 최대 108톤의 연료를 실을 수 있습니다. 작전 중인 전투기에 근접해 날면서 공중에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어 하늘의 주유소라고도 불리는데요.
공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공중급유기의 도입으로 우리 공군의 작전 시간과 반경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열에 있는 장병들 앞으로 거대한 항공기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11월 들여온 우리 군의 1호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오늘 본격 전력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0.86, 최대 순항고도 12,600m로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F-15K 10여 대, KF-16은 20여 대까지 한 번에 공중에서 급유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병력 300명, 화물은 47톤까지 실을 수 있어 다목적 활용도 가능합니다. 오늘 전력화되는 공중급유기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 하에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공중급유기 전력화로 우리 전투기의 작전 시간과 반경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F-15K는 독도에서 30분, 이어도에서 20분, KF-16은 독도에서 10분, 이어도에서는 5분 정도만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공중급유를 받게 되면 작전 시간이 모두 1시간씩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외국 항공기가 무단 침입하거나 외국군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 위협 비행을 하는 등 각종 우발 상황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전 임무 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독도와 이어도 등 카디즈 전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군은 공중급유기를 올 후반기부터 제한적으로 작전에 투입하고 2, 3, 4, 5기 추가 도입이 마무리되는 내년 7월 실전 배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소식 열어주실까요? 네, 화면 먼저 보실까요? 오늘 황교안 전 총리 측에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인데요. 예. 황 후보 캠프의 사무실 호수는 504호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수임번호와 503호가 같다. 이런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굳이 다르다고 부인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오늘 연합뉴스가 어제 황 전 총리 인터뷰를 하면서 그 후보 캠프실 사무실 번호가 503호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임번호와 같은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내용이 하루 종일 회자됐고 결국 이 캠프 측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아니라고 보내게 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한번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사진 제가 직접 찍어온 건데요. 그러니까 504호나 503호가 입구가 저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504호로 적혀 있는 왼쪽으로 들어가면 실제 황 전 총리의 사무실이었고요. 503호 오른쪽은 잠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504호가 맞는 거죠. 저 숫자가 근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합뉴스 질문에 대한 황 전 총리가 답변이 중요한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의 수임 번호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총리였고 그리고 503호, 503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몰랐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최순실 씨를 알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인터뷰에서도 공문이었다고 해서 최순실을 몰랐다는 게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거든요. 황 전 총리가 국정농단 그리고 뭐 탄핵 책임론 여기하고는 이제 거리를 두려는 이런 의도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홍준표 전 대표는 황 전 총리를 향해서 도로 침박당이다. 그렇습니다. 도로 탄핵당이다. 이렇게 지금 대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면서 비난을 하고 있죠. 오늘 그 당권 도전을 선언을 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비난 수위를 계속 높였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정치 경력도 전혀 없으시고 탄핵 총리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당권에 도전했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동시에 그 황 전 총리가 최순실을 몰랐다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어이가 없다. 그리고 몰랐다고 하면 덮어지겠냐 이런 말도 했고요. 그 역시 당권에 도전 의사를 밝힌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최순실을 알았든 몰랐든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거든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 당권을 두고 황 전 총리 그리고 나머지 주자가 대립하는 이제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뭐 흥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될지 뭐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축산농가 두 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축산 차량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초 확진 농가만 해도 전국 200여 곳의 농가와 차량을 공유했는데 두 번째 확진 농가와 다른 위험 농가들까지 따지면 그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만 이틀 새 축산 농가 두 곳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두 농가 간 거리는 약 11km. 정부는 두 농장을 오갔던 차량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로 구제역이 확진된 젖소 농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유구 농가를 드나들던 가축 운반 차량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겼고 이 유구 농가와 추가 확진된 한우 농가를 오가던 차량 넉 대를 통해서도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겁니다. 확진 농가를 방문한 차량들이 공통으로 다녀간 유구 농가에선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최초 확진 농가 주변 농가 9곳, 두 번째 확진 농가 주변 농가 3곳의 가축들에 대해 이상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 매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관건은 바이러스가 묻은 차량이 얼마나 많은 다른 농장을 방문했느냐입니다. 최초 확진 농장을 들른 차량들의 경우 전국 214곳의 농장에도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확진 농장을 비롯해 감염 항체가 검출된 5개 농장을 오간 차량들까지 모두 감안하면 확산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로 구제역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대책본부를 마련하는 한편 방역 상황에 따라 가축 시장을 일부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출생아 수가 25,300명으로 1년 전보다 6.6% 줄어 같은 달 기준으로 1981년 월별 인구 동향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7.3% 감소해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달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와 수행기사들에게 욕설과 고성은 물론 각종 도구를 집어던지고 침까지 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공소장에는 호출에 늦었다며 수행기사 얼굴에 침을 뱉고 걸레질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밀대를 집어던져 이마를 다치게 하는 등 이 씨의 갑질 폭행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 등 예천군 의원 3명에게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북 예천군의회는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대상에 오른 박종철, 권도식, 이형식 의원을 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명안은 모레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육군이 9mm 보통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 헬멧을 개발해 내년에 특전사에 우선 보급하고 2021년부터 특공, 수색, 보병부대에 차례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새 방탄 헬멧에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무게도 대폭 줄여 부대 임무별로 3가지 유형으로 개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